안녕하십니까. 바이오 투자학교의 이혜진입니다. 많은 응원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도 좋은 질문과 의견들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질문들은 별도로 정리해서 영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질문과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에 있었던 바이오 시장의 흐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간 지수 동향을 보면은 S&P 500은 마이너스 1% 정도로 약간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였는데, 바이오텍들로 구성되어 있는 아크지 ETF는 한 주간에 상당히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마이너스 6.4% 하락하는 부진함을 보였고요. 그래서 YTD, 즉 연초 대비해서 보면은 수익률이 플러스 7%로 이제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형주로 구성되어 있는 XLV ETF 같은 경우에는 한 주간에 마이너스 1.3%, 그러니까 S&P 500보다는 다소 부진한 흐름을 보였고, 연초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한 2.8% 정도, 그러니까 연초 대비해서는 그냥 지리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 코스피는 주간 단위로 해서 0.9%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제약지수 같은 경우에는 주간 기준으로 마이너스 2.1% 하락. 그 전주에 이제 상당히 괜찮았었는데 그 흐름을 약간 되돌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종목별로 보면은 알테오젠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AI를 비롯한 바이오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끌어내리는 그런 형국을 보였습니다. 코악트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는 주간 기준으로 마이너스 2.3%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시총으로는 1140억, 2주간에 걸쳐서 시가총액은 그렇게 큰 변화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기준가도 162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타임폴리오 K바이오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는 주간 단위로 마이너스 4.2%,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타임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AI 진단 관련한 주식들에 집중적으로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폭이 더욱 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대신 시가총액은 100억대에서 328억대로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와 있다라는 점이고요. 기준가도 1095원으로 상당폭 주가가 하락하면서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간 단위로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시장 흐름은 미국 연준이 결국은 9월 FOMC 정례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했지만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발언을 함에 따라서 그런 우려감이 시장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리 변동에 상당히 민감한 그런 바이오텍 중심으로 크게 하락을 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FOMC 금리 결정 이전에도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주간 단위로 보면은 미국 공정거래위원회 간에 그런 화의가 있었죠. 암젠과 FTC가 호라이전 인수와 관련한 그런 화해가 일단락됨에 따라서 그 다음에 미뤄졌던 화이자하고 시젠의 인수가 새롭게 유럽 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 대형 딜 두 개가 원만하게 마무리가 된다면 향후에 M&A는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국내에서도 굵직한 뉴스 몇 개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레고캠 바이오와 관련한 뉴스가 있습니다. 레고캠 바이오가 향후에 ADC 기술 전략을 약간 바꾸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레고캠은 ADC의 타겟은 제한적이다 라는 거고, 새로운 표적 단백질을 발굴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제한된 타겟을 누가 빨리 임상 단계로 개발하느냐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향후에 그 전략에 있어서는 전임상에 진입하는 ADC 후보 물질의 개수를 늘리고 또 조기에 기술을 이전하는 전략을 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입증된 표적과 또 신규 표적의 비율을 5대5로 조정해서 베스트인 클래스, 그 다음에 퍼스트인 클래스를 동시에 공략하겠다라는 내용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알테오젠의 주가가 상당히 이제 크게 움직였는데 알테오젠이 미국 머크와 매각 협상을 진행 중이다라는 기사가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순재 대표가 가지고 있는 6월 30일자 기준 지분율 19.4%를 매각을 한다 이런 얘기고요. 구체적인 가격까지도 이제 거론이 되었는데 머크가 7억 5천만 달러를 제시를 했고 알테오젠에서는 10억 달러를 요구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경쟁사인 미국의 할로자임이라는 회사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회사의 매출액은 1조 원 정도 됩니다. 1조 원 약간 이제 못 되는 수준이고요. 시가총액은 6조 6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알테오젠이 요구하고 있는 가격은 거의 이제 할로자임 쪽 비슷한 규모의 그런 시가총액을 요구를 한 거고 머크가 이야기한 거는 그것보다 약간 낮은 한 5조 원 정도를 이제 제시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알테오젠은 머크와 같이 2020년 인간 히알루로니 다하제 알트비포를 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이 4조 6천억 규모의 비독점 조건이었습니다. 현재 머크가 블록버스터 이제 키트루다의 피하 제형에 대한 독점 계약이 현재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인수를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인수설이 나돌고 있는 겁니다. 미국 빅파마의 경우를 보면은 기술력이 있는 바이오텍과 협업을 해서 물질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기술을 이전받는데 그 이전받은 기술이 상당히 독특하거나 아니면은 향후에 발전 가능성이 높거나 아니면 그 이전받은 물질의 임상을 진행했는데 성공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면은 그 회사 자체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는 형태다, M&A 형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뜬금없이 아무런 연관관계도 없던 회사를 갑자기 사들인다. 이거는 없는 거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그런 케이스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고요. 머크에서 이런 기술 이전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머크가 진행하고 있는 임상 3상이 잘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역으로 알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최근에 화이자가 시젠이라는 미국의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이 ADC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는 원래는 머크와 ADC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머크가 이 회사의 기술력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인수를 하려고 가격을 제시했는데 그 가격에 대해서 조금 더 높은 가격을 불렀던 거고 그래서 이 딜이 깨지면서 결국은 화이자로 가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인수가 마무리되는 과정에 있는데 어찌됐건 이러한 케이스들이 보편적이다라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셀트리온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셀트리온이 경구용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지금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항체 약물을 경구용으로 개발하는 건 상당히 어려웠죠. 왜 그러냐면 경구용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다 분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제 주사 형태로 혈관에 맞을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죠. 이 기술을 단독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외부 기업하고 협업을 해서 세계 최초로 경구용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협업하고 있는 주체는 미국의 라니 테라퓨틱스고요. 이 회사가 경구용 제제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라니 테라퓨틱스는 셀트리온에서 생산해서 제공한 이제 경구용 스텔라라죠. 이 약물을 임상 1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존의 피하 주사형의 스텔라라와 같이 비교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스텔라라뿐만이 아니라 휴미라에 대해서도 현재 전임상 개발을 하고 있고요. 연내 임상 1상을 진입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형 기술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 라니 테라퓨틱스는 마이크로 니들이라는 기술을 캡슐 형태로 이제 싸서 우리가 경구용으로 섭취를 하면은 소장에서 그 캡슐이 이제 녹으면서 혈관으로 약물이 흘러 들어가게끔 하는 이런 플랫폼 기술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임상 1상에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추후 협업을 조금 더 확장해서 다른 바이오 시밀러로 넓혀가겠다 이런 계획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블록버스터들이 특허가 속속들이 이제 만료가 되면서 바이오 시밀러 시장 자체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쟁도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환자의 편리성을 개선한 경구용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약바이오 IPO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들어서면서부터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활발하게 상장을 도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비심사 청구서 접수 개수가 더욱더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궁금한 거는 그렇다면 하반기에는 이 제약바이오 IPO가 활기를 띨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상장 예비 기업들 안에는 큐로셀이라든가 피노바이오와 같이 기존에 이제 기술력을 인정받은 그런 업체들도 많이 이제 속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이제 금리 수준 그 다음에 시장 여건을 볼 때는 활기를 띠기에는 아직까지 좀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기업의 경쟁력을 보다 면밀히 살펴서 선별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